네, 49페이지 해제 후 효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쭉 말씀드렸던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소원손, 소급효. 그러므로 앞서 취소해서 본 것처럼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이행 청구하기 전후로 나눠가지고 계약에 기한 이행 청구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행을 채권자 입장에서는 아까 해방되고 어떻습니까? 자기 채무도 면하죠. 그러니까 감옥 안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지만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효력을 상실했으니까 채권이 없으니까 이행 청구를 하지는 못하는 대신에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해제를 하는 1차적 실익은 바로 이와 같이 채권자가 자신의 반대급부 의무로부터 벗어난다는 데 있다. 거기다가 해방 하나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야 해제는 주로 이와 같이 채권자도 역시 반대급부 의무를 지는 유형의 계약, 즉 쌍무계약에서 그 배치를 바란다. 참고로 독일 민법은 해제를 쌍무계약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반대 채무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 채무의 목적물을 다시 처분하여도 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매도인이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여기다 방점을 땡땡땡 해두시고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면 그는 많은 경우에 배임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 채무 자체는 여전히 있는 거니까. 그러나 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게 해제된 후에는 그는 이러한 제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대부분 시간이 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또 가격이 상승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의 정도가 꽤 컸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능성의 취득은 곧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하였다. 계약 해제가 대부분의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해서 그것도 주로 매도인에 의하여 주장되는 것은 대체로 이러한 사정에 기하는 것이다. 다음에 소원손에서 원상회복.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제기가 된다. 즉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계약의 이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즉 급부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법 548조 제1항 본문은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해서 인정되는 원상회복의 의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의 무효나 취소와 같은 원인에 기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반환 의무자는 선의 악의에 따라 반환 의무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반환이 그 범위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748조가 이익을 본 사람 수익자가 되겠죠. 수익자가 선의였느냐 악의였느냐 구별을 해가지고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남아있는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악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3종 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익이 있으면 이익에다가 그 다음에 이익 봤으니까 이자까지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의 악의를 구별을 합니다. 선의 악의를 구별을 하는데 이에 대한 예외, 선의 악의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 예외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되었을 때 그때 즉 141조의 단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각각 이행을 했습니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을로부터는 돈을 받았다. 대금 지급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갑이 미성년자 18세였습니다. 그랬고 또 자기의 친권자니까 법정 대리인이 되겠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무효 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건 이행을 했죠. 이행을 했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를 규정을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에는 현존 이익만 배상하면 된다.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선이든 악이든 현존 이익만 상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반환해주면 된다. 현존 이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 가격으로 1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녀석이 까져가지고 술 마시고 5천만 원 그냥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렸다. 그러면 얼마 남아있습니까? 5천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는 겁니다. 1억 원 다 써버렸다.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현존 이익이 없죠.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 규정을 보니까 우리 민법이 제한능력자를 얼마만큼 보호를 하고 있는가, 그게 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제한능력자하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체결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민증 가서 확인하고 제한능력자라는 걸 확인이 됐으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가 없을 때에는 아주 그냥 덤태기를 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반환해줘야 되는 거고요. 을 같은 건 반환해주는 거고 상호 반환하는 거죠. 원상회복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데 이제 해제의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해제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선의 악의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의 악의 이것도 구별하지 않다. 이게 현존 여부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현존 여부도 구별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시험에 나왔던 지문 표현에 의하면 받은 이익 전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받은 이익 전부를 배상을 해야 되니까 돈을 받았다. 돈을 받았으면 그 돈 돌려줘야 되겠죠. 그 돈 반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이익 전부가 되니까 받은 순간부터 돈은 이자가 붙습니다. 1시간 동안 이자 붙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환 의무 내용이 달라지도록 되어 있다. 즉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하면 족한데 반하여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익, 이자, 손해. 조금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이자, 손해. 그 다음에 위에 이익이 현존, 이익의 동그라미, 현존 동그라미. 그럼 현존이 그거를 배상을 해야 된다. 다만 그 예외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 무효 취소 중에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 제한 능력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것뿐이다. 그것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을 아예 하지를 않고 원상 회복의 의무, 즉 받은 이익을 그대로 반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받은 이익 전부를. 그렇기 때문에 둘째, 그 원상 회복의 내용이 특히 금전의 반환인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이자를 주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는데도 법이 붙여주도록 명하는 이자를 법정이자라고 합니다. 셋째, 그 원상회복의 의무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들은 다른 제도에 있어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소급표를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해제의 소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면 그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는가. 소급해서 상실되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대금 채권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은 모두 소급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음에 나아가 이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이전되거나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돼 버렸으니까 소유권은 애초부터 넘어간 적이 없다. 그래서 줄곧 매도인의 소유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소유권의 당연복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소유권의 당연복귀. 그래서 판례의 이 표현도 알아두시고 소급해서 이 소유권 이전 의무 같은 게 없어져 버리니까 소유권은 넘어간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다루어진다.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의 소급적 소멸로 여러 가지 법률 효과가 뒤따라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권은 당연 복귀됐으니까 그 소유권 등기는 말소돼야 되고 받은 물건이 있다라든지 금전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환이 돼야 되겠죠. 둘째, 그동안에 매수인이 만약에 그 목적물을 이용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차임 상당액을 반환을 해야 된다. 돈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이자 주는 것처럼 물건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이익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용한 것 그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64번에 소급표의 제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급표가 있으면 우리 문법에서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는데 을이 대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하고 등기도 같은 날 해줬다.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 이미 소유자가 됐죠. 다시 병하고 5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러면 병은 완벽하게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이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자 이 매매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지체가 되겠죠. 요건 갖춰야 되겠죠. 기간 정해서 상당기간 정해서 이행해라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6월 1일자로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참고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실 것은 등기를 갑이 을한테 넘겨줬다라는 것은 돈 다 받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채무 불이행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나대지다. 그러니까 을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이 땅을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넣고 뭐 잔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 대금으로 나대지에 대한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을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절차, 그 허가 같은 거 있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있을 때 훨씬 더 원만하다는 겁니다. 수월하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선이행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이 말은 갑이 통시행항변권, 쌍무계약이니까 먼저 안 해줄 수가 있는데 통시행항변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먼저 선행해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안 주니까 6월 1일 날 해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해제를 하기 전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을은 완벽한 소유자였습니다. 완벽한 소유자였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되려면 첫 번째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되는데 이 매매계약 유효하고 그 다음에 2번 등기 갖춰졌고 그 다음에 3번 얘가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소유자. 그런데 6월 1일 날 해제를 해버리면 계약이 소급표가 있으니까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돼버리니까 소유권은 애초부터 넘어가지 않았던 걸로 된다는 겁니다. 얘가 소유자였다. 애초부터 4월 1일부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있었고 소유권이 있어서 완벽하게 병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제에 의해서 즉 더 정확하게는 해제의 소급표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5월 1일 날 이 등기 넘겨준 게 뭐가 돼버리느냐? 무권 처분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무권 처분. 그러면 이 병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가 자기한테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이 소유권을 상실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법이 이러한 소급표를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뒀다라는 겁니다. 규정을 해뒀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해제 전이 되겠습니다. 해제 전.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계약을 4월 1일 날 체결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금 선이행한 겁니다. 대금을 아직 다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 그런데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안 주니까 결국에는 이 경우에 있어서 5월 1일 날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판례의 표현에 의하면 소유권은 당연 복귀됐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자료의 표현에 의하면 애초부터 갑이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소유자. 그런데 이 등기가 이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였다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선이었는데 이렇게 등기까지 격려를 받았다.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조금 전의 차이는 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5월 1일이었기 때문에 해제 전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해제 후입니다. 그럴 때 우리 판례는 이거 중요한 판례죠. 판례. 해제 후니까 5월 1일 이후, 즉 이 매매는 6월 1일 날 이렇게 됐다고 되는 거예요. 해제 후에 이 등기가 말소 전에 해제 후 말소 전 해제 후 이거 아예 외우시는 겁니다. 그냥 해제 후 말소 전 이때에는 선이면 보호를 해준다. 선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제3자는 그냥 제3자입니다. 선이하기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제 후 말소 전 이때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악의를 집어넣어가지고 악의인 경우에도 보호된다. 이때는 악의인 경우에도 보호됩니다. 그래서 병이 만약에 이 매매계약이 우리 그냥 지금 자금이 딸려가지고 해제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얘는 보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선의만 보호가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설명 쭉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급표의 제한.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52페이지에 해제와 손해배상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건 그대로 조문 그대로 세 번째 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제 후에 교환계약 사례 생각하시고 해제 후에는 소멸됐으니까 남는 손해 5천만 원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 다음에 손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찾았던 거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장에 채권 담보와 관련돼서 이제 담보물권이 나와 있는데 담보물권은 우리 시험범위에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질권의 시험범위가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우리 시험범위에 질권은 빠지죠. 그러니까 유치권과 저당권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덩치가 커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문 과정 때는 다루지 않고 기본 강의 때 하나씩 말씀드려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치권만 살펴보면 된다. 근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미 이건 두 문제짜리로 그냥 확실하게 자리를 굳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회 같은 경우에 유치권의 문제가 그 출제 형태를 보면은 상당히 단답형으로 좀 쉬운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두 문제로 굳었구나 그 생각을 가졌고 역시 25회 때 작년 시험이 올해 시험이 되겠죠. 25회 때에도 역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유치권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입문 강의만 가지고도 한 70%에서 80%까지는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일단 자료의 첫 번째 줄만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세 가지의 담보물권, 그러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치권은 특이한 존재이다. 특이한 놈이다. 그러면 지금 왜 특이한 놈인가 그것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특이한 놈이냐면 다른 저당권 같은 거 그러한 것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약정 담보물권입니다. 돈 빌리고 합의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랬고 저당권도 예외적으로 법정 저당권이라는 거 존재합니다. 임대차에 가서 보면. 그런데 이 유치권 원칙적으로는 약정 담보물권인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한 그러한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시계 수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수리업자가 되겠습니다.
을이 시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을은 시계 수리를 완성을 해가지고 시계를 주면 되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겠고, 갑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습니까? 수리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 대금 채권, 채무, 이거를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약은 지금 쌍무 계약이겠습니까? 쌍무 계약은 뭐였습니까? give and take. 얘가 돈을 주는 것은 시계를 완성해 달라고 주는 것이고, 얘가 시계 수리를 전부 다 해주는 것은 얘로부터 수리대금을 받기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면 쌍무 계약 특유 효력, 쌍동위,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동시에 항변권이 인정이 돼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채무 이행의 제공 없이 을한테 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을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이 대금을 안 주면서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행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조문 자체에서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거절 권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행 거절 권능.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 지금 시계의 소유자가 아니라 시계의 소유자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시계를 빌려서 차임을 주고 사용을 하다가 그 시계 자체가 잘 안 가니까 이렇게 수리를 맡겼다. 그러면 이 A에 대해서 A가 와가지고 나는 소유자다. 너가 점유하고 있네. 이렇게 돼서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오면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동시행 항변권을 A한테 주장할 수 있겠는가? 너 채무 이행 안 하면 나는 채무 이행 못 하겠다. 맞바꿔서 서로 주자. 주거니 받거니 하자. 이것 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A에 대한 채무자는 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A는 수리대금 채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동시에 이행하자라고 하면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은 A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해올 때 시계를 줘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때 우리 민법이 인정을 해주는 게 바로 유치권이라는 물권입니다. 유치권이라는 물권. 유치권이라는 물권이 이해가 이제 인정이 되면 그 채무를 변제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인도 거절 권능.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건,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의 요건이 인정이 되면 유치권 인정이 돼가지고 인도 거절 권능이 생기게 된다. 물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어떠한 경우에 유치권 인정이 되는가 법에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건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러한 사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그 차이 자체, 얘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기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유치권은 뭡니까? 물권. 물권의 상대방은 누가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 채무자가 아닌 A에 대해서도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 거절 권능이라고 하는데 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유치한 권리가 있다. 유치한다는 건 뭡니까? 꽉 움켜쥐고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은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꽉 움켜쥐고 그 점유를 이전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그 이행을 거절한다는 거하고 인도를 거절한다는 거하고 이 이행을 거절한다라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큰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매매 대금 같은 경우에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갑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의무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 인도해줘야 될 채무도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을이 돈을 안 주면 소유권 못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돈을 안 주면 인도해주지 못하겠다. 이럴 때 이처럼 물건과 관련이 된 거면 인도 거절 권능도 동시행항변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일 안 하면 고용계약 같은 경우 일 안 하면 돈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그것은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니까요. 이행이라는 게 좀 더 큰 개념이다. 그거 하나 놔두시고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을이 인도를 거절한다는 말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에 있어서는 을의 점유가 요건이 되겠습니까? 을이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인도를 거절하겠다. 그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십시오.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야 점유의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유가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 문제였죠.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에서 점유는 그 성립 요건이다. 잘못된 거죠. 유치권에서는 성립 요건입니다. 하지만 동시행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도하고 점유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의 요건을 보면 유치권은 담보물권입니다. 이 담보물권이라는 것은 자기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이 물건 가지고 채권의 만족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담보물로 제공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에는 당연히 이 담보물권으로 지키고자 하는 채권,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게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인도 거절 권능이라는 것은 당연히 을이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점유에 관련된 요건이 나옵니다. 플러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니까 그 유치권으로 지키고자 하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채권과 관련된 이러한 요건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점유요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불법하지 않은 타인 물건의 점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수리를 한 거죠.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 도급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보수 주고 그 다음에 일 완성해 주는 겁니다.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도둑이 그 물건을 지가 그냥 수리를 했다. 지가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야, 나 거기에 노동력을 투입을 했으니까 그 대가 주지 않으면 나 시계 못 주겠다. 할 수 있냐라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불법 점유에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타인 물건의 점유에 대한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유치권이라는 것은 제한 물권 중에 하나죠. 즉 소유권을 제한하는 형태. 지금 여기에서 이 시계 수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타인 물건입니다. 타인 물건. 그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만 더 내공이 쌓이고 하게 되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한 물건은 소유권과 제한물권 나눌 때 이렇게 제한물권은 타물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의 다른 사람, 타인 소유 여기에 전제를 하고 인정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채권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채권이 변제기, 이행을 하여야 하는 길, 그
그때 있지 않으면 이때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지금 갑이 을한테 시계를 이제 맡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리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나온다. 뭐 꽤 비싼 시계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그러면 수리 언제까지 됩니까? 내일까지 됩니다. 그러면 내일 50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시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500만 원이 지금 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당장 현찰이 없다. 그래서 갑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을한테 그러면 제가 시계 수리비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시계는 내일 찾아가고 시계 수리비는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러면 이 갑의 채무, 수리대금 채무의 이행기일, 변제기일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둘이 지금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내일 와가지고 시계 찾으러 간다? 이때 내가 유치권 행사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채무는, 즉 을의 수리대금 채권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다. 다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조금만 이렇게 조금 지나면 금방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채권이 아무런 채권이었을 때 모든 채권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그 채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럴 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이 부분을 뭐라고 하는 거냐? 결련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련성.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러니까 결련성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강한 연관성.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연관성, 관련성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강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지금 이 경우에 이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부동산 이것은 물건이죠. 물건입니다. 이걸 팔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선의행을 해줘가지고 등기까지 다 넘겨줬습니다. 근데 선의행했단 말 아직 돈을 다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이렇게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죠. 그래서 이제 병이 갑한테 와가지고 나는 소유, 등기만 넘겨준 겁니다. 나는 점유.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해옵니다. 그랬더니 갑이 야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대금을 아직 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된다 해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판례의 결론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핏 보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뭔가 채권이 생겼죠. 매매대금 채권. 그런 채권이 생겼으니까 이 대금 채권이 뭔가 물건하고 관련성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련성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관련성이 아니라 강한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그때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거는 왜 그런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에서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이것 자체를 암기를 해버리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비용 청구권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런데 여기에서 비용은 넓은 의미여가지고 노동력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력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수리대금입니다. 수리대금. 왜 그렇습니까? 물건이 있으면 이 비용이, 노동력이라는 비용이 이 물건에 직접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그대로 이 노동력이 지금 들어가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다음에 공사대금. 열심히 땀 흘려서 건물 지었죠. 그 노동력에 의해서 지금 건물이 지어진 거고 거기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관계에 따라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면 걔한테 물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점유자한테, 예를 들어서 뭐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물건, 걔한테 물려가지고 생겼죠.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용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건데 이제 반대로 걔한테 물리게 되면 이 물건 때문에 역으로 비용이 지금 지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것 자체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련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이거 일단 두 개를 알아두시고 최종적으로 수업용으로 중요한 것은 결련성이 이건 인정되는 거였고 부정되는 거. 즉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 그 결련성이 부정되는 거, 대표적인 경우가 매매대금입니다. 매매대금 나오면 절대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매대금과 관련돼서는 판례가 4개가 있습니다. 그 판례 4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하나만 주의하실 것은 제가 누구냐면 이 건축 자재 있죠. 뭐 콘크리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철근 같은 거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자재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철근값, 콘크리트값. 그러게 되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배째라고 들이누워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때 그 자재 대금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면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자재 대금은 매매 대금입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팔았죠. 저는 그 자재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약속을 했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한 매매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 대금. 그래서 이 자재 대금은 결국에는 매매 대금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공사 대금하고 자재 대금하고는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 대금은 절대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만 주의하실 것은 이제 임대차가 나오면 오직 한 가지 only 비용 상환 청구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그걸로 인정되는 건 비용상환권이 첫 번째였죠. 그러니까 이 비용상환 청구권 이거는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즉 결련성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서 권리금, 보증금, 다음 임대인이 뭔가 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그 시설을 안 해줬다. 그래서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거는 지금 걔한테 물렸다라든지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서는 전부 다 유치권이 부정이 됩니다. 유치권이 부정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유치권이 안 된다라고 인정됐던 그 판례들은 매매대금 채권 전부 다 유치권이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용상환 청구권만 유치권이 인정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유치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치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어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배째하고 들어누워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물권적 단순 무시한 권리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사대금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 등기부 보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왜 안 나타납니까?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니까. 즉 이 말은 187조가 적용된다. 187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입니다. 187조는 법률행위 이해의 것, 그래서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변동은 취득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유치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할 때에는 187조에 해당하니까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부를 떼봐도 이 건물에 유치권이 있다는 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권이 기습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공시가 안 되니까.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의 폐해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거를 엄격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공시되지도 않고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고 폐해도 많은 이 유치권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 제한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매매 대금을 못 받았다. 이거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학자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쓰는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사람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매 대금 안 줬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사람이 채무 불이행한 겁니다.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했다. 이것은 자기 채무자하고 해결할 거지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물권으로 주장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러한 부분 전부 다 인정이 안 된다. 권리금 안 준 거, 보증금 안 준 거, 임대인이 어떤 시설을 안 해줘서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했다. 이것도 전부 다 사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비용 상환 청구권처럼 이 물건에 직접 투입이 돼서 이 비용이 그대로 물건에 남아있는 경우, 내지는 물건으로 손해를 봐가지고 그 물건 때문에 이제 역으로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 그러면 치료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결련성이 인정이 돼서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설명은 드렸으니까 나머지 부분 쭉 읽어보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세 가지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아주 특이한 놈이다. 다른 담보물권이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의 소유자와의 합의에 기하여 설정되는 데 반하여 유치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물권, 그래서 제한물권 해가지고 유치권을, 질권을 설정한다. 그 다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유치권을 설정한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떼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법률에 의하여 바로 이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를 취득하게 된다. 그것은 부동산 유치권 같은 경우에 등기가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자의 형태, 합의에 기해서 설정되는 것을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제도 취지는 쉽사리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과 관련된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돈 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해서라도 물건의 반환을 거부해도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게 바로 결련성이 있는 경우에, 강한 연관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점유자의 이러한 대세적인 목적물 반환 거절 권능을 중심으로, 대세적이라는 말이 바로 물권적이라는 겁니다. 대세적의 반대말은 대인적. 동시행항변권, 대인적이었죠. 그런데 유치권, 대물적, 죄송합니다. 대세적,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수리를 맡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채무자가 아닌 그 소유자에 대해서도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 반환 거절 권능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독자적인 물권을 구성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시계를 들고 을의 시계 수리 점포에 와가지고 그 시계의 수리를 맡겼다고 하자. 이 계약의 법적 성질은 대체로 도급이라고 해석이 되므로 을이 수리를 마쳤으면 그는 갑에 대하여 수리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수리대금 채권. 그리고 그는 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시계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게 된다. 왜? 쌍무계약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동시행항변권은 그 대인적입니다. 그 계약 상대방,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그러한 효력이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 즉 시계의 수리를 맡긴 당사자인 갑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변은 갑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데다 만 위에다가 방점 하나 땡 찍어야 되겠죠. 그런데 갑이 그 시계를 소유자인 친구 병으로부터 빌려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가 고장이 나서 그 수리를 을에게 맡겼던 것이라고 해보자. 그 경우에 소유자인 병이 을에 대하여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여 오면 민법 213조 참조 나는 소유 너는 점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을은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와 같은 경우에 민법은 을이 가지는 수리대금 채권을 그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점유하고 있는 시계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하여서 을이 그 시계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을이 그에 기하여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치권은 물권이어서 그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 시계 수리를 맡긴 갑, 그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물건의 소유자, 병에 대해서도 주장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환 거부를 통해서 유치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만족을 간접적으로 도모하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겠죠. 사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수리대금을 이제 변제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자가 계약상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는 그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판례 사안입니다. 농작물 사건. 부재는 곱비 풀린 망아지 사건. 예를 들면 말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작 죽인 농작물을 먹어버렸다고 하자. 그 경우 농작물의 주인은 불법행위법상으로 동물 원래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그가 만일 그 말을 붙잡아 자신의 외양간에 메어두고 있다면 이 부분이 바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밑에 한번 적어두십시오.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건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므로 그 가축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그는 그 말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그 말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인도 거절, 반환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랬고 이제 그 말을 붙잡아 자신의 외양간에 메어두고 있다면 이게 점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치권은 인도 거절 권능이니까 반환을 거절하는 거니까 자기가 점유하고 있을 것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가 요건입니다. 그런데 말이 농작물을 뜯어먹어버렸다. 그 말 잡기 쉽습니까? 개한테 물렸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치료비 지금 발생은 했죠. 근데 지금 아파가지고 정신없는데 그 개 언제 붙잡아 두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말을 지금 못 잡았다. 개를 잡지 못했다. 그러면 유치권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점유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말이 무슨 집에 들어왔다라든지 개가 들어왔다 하면은 문을 탁 걸어 잠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유를 취득을 했죠. 점유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문강의를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인문 과정에서는 우리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제도들, 그 취지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장 쉬운 풀이에 의해서 지금 제도 자체가 지금 중요한 제도들 한 번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어가지고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냐면 이거 좀 어렵다.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부분을 정복을 해야 된다. 그랬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설명들이 또 시험 범위가 아닌 것들은 기본서에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제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처럼 쉽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인문 강의로 끝낼 게 아니라 수없이 앞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봐야 된다. 기본 강의 끝났다? 그때 또 보고 계속 보면 점점 더 내용을 알면 알게 될수록 지금 이렇게 안 보였던 부분들이 더
눈에 들어옵니다. 더 보이게 된다. 실력이 늘면 늘수록. 그랬고 또 제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이렇게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연관을 짓기가 조금 여러분이 벅찰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린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기본 강의 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여기에 있는 표현들 또 가져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러한 강의였다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 두시면 기본 강의 공부할 때도 아주 수월하고 또 시험에 합격하는 그러한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입문 강의 마지막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